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칠순을 맞이한 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게 팍팍하다며 한 달만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에 할머니는 현금 100만 원을 품에 안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간 첫 주부터 지갑 속의 돈이 마치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에서 시작된 손길은 5만 원권 다발로, 그리고 결국에는 할머니에게 목숨보다 귀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에까지 뻗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은 점점 대담해졌고 탐욕의 입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겉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이 집안에서 진짜 도둑은 누구일까요? 겉으로는 살갑지만 뒤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며 못 본 척하는 친아들일까요?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전화기를 들어 110일을 눌렀을 때 억눌려왔던 가정의 폭풍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도둑질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지금부터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그에 맞선 한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0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쯤 된 여자의 삶이란 그저 손주나 돌보고 공원이나 산책하는 게 전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삶은 분명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 민호도 일찌감치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혼자 지키는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저는 외로움보다는 활기찬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구청 평생교육원의 유아반에 등록해서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힐 때면 세상이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고, 동네 친구들과 걷기 동호회를 만들어 서울의 숲길과 둘레길을 두 발로 걷곤 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넷플릭스 해외 드라마를 보며 젊은 친구들과 줄거리를 토론하는 법도 배웠지요. 저는 이런 삶이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 말입니다. 아들네는 그들의 삶이 있고 저는 저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 한 그릇이 식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며 딱 좋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소희가 요즘 어지럼증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지훈이는 이제 곧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딱 한 달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 중심 좀 잡아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 속에 담긴 곤란함을 읽었습니다. 제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녀석의 자존심상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할 리 없다는 걸 알았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만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을 중3 손자 지훈이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다. 딱 한 달만이다. 소희 몸 좀 나아지고 지훈이도 적응하면 나 바로 돌아올 거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간소하게 옷 몇 벌만 챙겼지만 핸드백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두 가지 물건을 꼼꼼히 챙겨 넣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갓 찾아온 빳빳한 신권 100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아들네 살림에 보태려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밴 제 습관이었습니다. 수중에 현금이 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남의 눈치 안 보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제 전 재산이 들어있는 정기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이 돈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니 몸에 지니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며느리 박소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 가득 과장된 미소를 띠며 맞아주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제 짐을 받아들고 물을 떠오랴, 과일을 깎으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 이제 마음이 놓여요. 아들 민호도 서재에서 나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가 우리 집 기둥이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른을 살다 보니 립서비스에 마음이 들뜨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저는 귀로 듣는 말보다 눈으로 보이는 진실을 믿는 편입니다. 방문을 빼꼼히 열고 고개만 내민 손자 지훈이는 무뚝뚝하게 할머니 오셨어요. 한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틈으로 요란한 컴퓨터 게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듯한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이 집안의 문제를 감지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를 지치게 하는 건 집안일이 아니라 스마트폰 쇼핑 앱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친구들의 단체 카톡방인 듯 했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었고 다 먹은 플라스틱 용기는 싱크대에 쌓인 채 누구 하나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식사 내내 미간을 찌푸린 채 업무 문자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두 어른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일주일치 식단을 짜고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요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영양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지는 않았습니다. 민호와 소희도 움직이게 만들었죠. 밥은 제가 하되 설거지는 부부가 번갈아 하고 청소기는 제가 돌리되 쓰레기 분리수거는 그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등장이 삐걱거리던 기계에 윤활유를 쳐준 것처럼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만족감에 취해 제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핸드백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그리고 시험하듯이 뻗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가져온 100만 원도 기분 좋게 썼습니다. 광장시장에 가서 최상급 한우를 사다가 곰탕을 끓였고 입시를 앞둔 지훈이를 위해 비싼 수입 종합 비타민도 몇 통 샀습니다. 가계부를 쓰지도 않았고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런 계산 없는 마음이 누군가의 눈에는 호구 잡기 좋은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싹튼 건 제가 들어온 지 8일째 되던 날 아주 사소한 저녁 풍경에서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는데 전기절약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력량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장면을 보던 지훈이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코 툭 던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오고 나서 우리 집 관리비랑 전기세 엄청 올랐대요. 이번 달 폭탄 맞을걸요? 중학생 특유의 천진하면서도 눈치 없는 말투였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며 헛기침을 했고 며느리 소희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화들짝 놀라며 수습하려 들었습니다. 지훈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오셔서 집안에 사람 옮기도니까 당연히 가스도 쓰고 물도 더 쓰는 거지. 어머님, 애가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소희는 지훈이를 째려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마치 말 실수한 아이를 나무라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으며 말로 표현 못할 찜찜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식탁에서 소희가 넌지시 던지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휴,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장 조금만 봐도 10만 원이 훌쩍 넘네. 지훈이 학원비 또 올랐대요. 정말 등골이 휘어요.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두었던 잠금 장치도 없는 제 가죽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돈을 쓸 때 일일이 세어보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져온 100만 원이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끔찍한 의심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방문을 닫고 들어와 평생 거의 해본 적 없는 짓을 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지갑 속의 돈을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지난 8일간 쓴 굵직한 돈들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지훈이 비타민 30만 원, 한우 국거리 10만 원, 며느리 화장품 5만 원, 기억나는 모든 지출을 더하고 지갑에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계산상으로 있어야 할 돈보다 약 3, 4만 원 정도가 비었습니다. 3번을 다시 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늙어서 셈이 흐려진 것이길, 어느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덜 받은 것이길, 길바닥에 흘린 것이길 바랐습니다. 그 유일하고도 가장 잔인한 가능성만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 가정에 대해 쌓아 올린 신뢰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고 시장을 보고 손자 밥그릇에 닭다리를 올려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비밀 장부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방문을 나서기 전 저는 지갑 속 현금을 철저하게 셉니다. 수첩 구석에 5만 원권 몇 장, 10,000원권 몇 장인지 깨알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저녁에 방에 돌아오면 다시 그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첫날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제가 괜한 사람을 의심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이튿날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지갑을 열었을 때 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장을 본 것 말고는 돈을 쓴 곳이 없었고 장바구니 물가는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 두었습니다. 10,000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침대에 앉아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금액을 기록했고 저녁에 확인해 보니 이번엔 3만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매일 제 지갑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집이 그렇게 돈이 급한가?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치는 가운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사온 비싼 과일을 깎아 식구들에게 돌리며 은근슬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진짜 살기 힘들어요. 지훈이 영어 학원비에 수학 과외비까지 합치면 한 달 교육비만 200만 원이 넘어요. 대출 이자에, 자동차 할부금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그녀는 제가 사온 갈치구이를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런 비싼 생선도 먹네요. 저흰 엄두도 못 내거든요. 다 저희가 무능해서 어머님 호강 못 시켜드리는 탓이죠. 옆에서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래요. 월급쟁이 생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뼈저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이 집에서 저는 철저한 타인이자 물주였습니다. 제도는 그들에게 당연한 보조금이었고 저의 침묵은 그들의 도둑질을 묵인하는 허가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무를 이유가 있을까? 내 선의는 이용당하고 내 믿음은 배신당하고 있는데 그날 밤 친구 선옥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시장통 같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호가,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 누가 네 지갑에서 매일 몰래 돈을 빼가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전화기 너머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손모가지를 분질러 놔야지.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어. 걔네가 돈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훔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 야, 김영자, 너 진짜 답답하다. 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거야. 걔네가 오늘 10,000원 가져갔지? 내일은 네 통장 털고 모레는 네 집문서까지 노릴 거다. 자식이라고 봐주다가 너 골수까지 다 빼먹힌다. 당장 정신 차려. 선옥이의 거친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 평생 너무 착해 빠져서 탈이야. 걔네가 널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데 넌 비밀번호까지 눌러서 떠먹여주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독하게 마음 안 먹으면 너 노년에 길거리에 나앉는다. 알았어.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어머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올게요. 라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멍하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 까발리고 싸워야 하나? 그러면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칠 테고 아들은 난처해하며 흐지부지 덮으려 할 텐데 그냥 모른 척 참을까? 그러기엔 이미 내 마음이 너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장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단지를 나서려던 순간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주방이나 뒷베란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주치기 싫어 살금살금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닫아두었던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옷장문이 열리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제 옷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도장과 통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통장 내역을 한 페이지씩 찰칵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불쑥 말을 던지자 며느리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저를 돌아보는데 공포와 당황 그리고 억지스러운 태연함이 얼굴에 뒤섞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아, 아니, 옷장이 좀 지저분해서 정리 좀 해드리려다가 이게 떨어져 있길래 그녀는 통장을 든 채 굳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어머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셨을까봐 걱정돼서 좀 봐드리는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내려나?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정색하세요? 전 다 좋은 뜻으로 당장 내려놓으라고 했다. 제가 한 발짝 다가서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돈이야. 네가 손댈 자격도
훔쳐볼 자격도 없어. 그러자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가시돋친 말을 뱉어냈습니다. 어머님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가 남이에요? 제가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본 건데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재산 숨겨두신 거라도 있나 보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때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눈이 먼 줄 아니? 바보인 줄 알아? 오늘 훔쳐보고 내일은 들고 나갈 작정이었니? 걱정? 웃기지 마라. 넌 그냥 내 재산이 탐난 거야.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그 통장일이네. 그리고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제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신경질적으로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촤 돌아서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민호의 반응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좀 참으시지 그러셨어요. 소위 걔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건데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안 훔쳤다고? 내가 일찍 안 들어왔으면 그 통장이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아니. 아휴, 어머니.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소위 사람 그렇게 안 나빠요. 민호는 마치 제가 과민 반응하는 노인네라는 듯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서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나 여기 온 지 한 달 다 되어 간다. 지훈이 시험도 곧 끝나고 하니 모레 내 집으로 가련다. 내 손자랑 마지막으로 인사나 제대로 하고 가야겠다. 그 후 이틀간 집안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민호는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는 저와 손자 지훈이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달라졌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더니 물을 떠다 주고 한숨 쉬는 제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용돈 하세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차가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심장을 가진 건 이 아이뿐이구나. 떠나기로 한 날 전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 지긋지긋한 집을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가져왔던 폐물을 챙기려고 작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석함 속에 있던 죽은 남편이 결혼 예물로 해주었던 묵직한 순금 거북이 팔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방안을 뒤지고 캐리어 속 옷가지를 다 털어봤지만 없었습니다. 범인은 뻔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지난번처럼 아니라고 발뺌하면? 울고불고 자해라도 하면? 아들은 또 어머니가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며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보석함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현금 10,000원에서 시작해 통장을 거쳐 이제는 금팔찌까지 나의 인내와 침묵은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준 게 아니라 더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 탐욕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끝날까? 언젠가 그들이 내 집까지 찾아와서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오늘 금팔찌를 참으면 내일은 내 목숨값을 요구하지 않을까? 안 돼. 절대 안 돼. 꺼져가던 마음속 잿더미에서 불씨 하나가 타올랐습니다.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무섭고도 독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누를 일 없을 줄 알았던 번호 3자리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도둑 신고 좀 하려고요.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방을 나왔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죽 한 그릇을 떠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는 걸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영자 씨 댁 맞습니까? 도난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경악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경찰이라니요? 집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겨준 금팔찌가 없어졌다. 말도 안 돼요. 문단속 다 잘했는데 무슨 도둑이에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어디다 두고 못 찾으시는 거겠죠. 며느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베테랑으로 보이는 나이든 경위님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절차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집안 내부 수색도 필요합니다. 경찰들은 제 방을 먼저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경위님이 민호와 소희 부부의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실례지만 내부 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 방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며느리 소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미치셨어요? 우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훔쳤을 리가 없잖아요. 영장 있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협조 안 하시면 오히려 의심만 커집니다. 경찰의 단호한 태도에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떳떳하면 비켜라. 네가 안 가져갔으면 경찰 양반들이 증명해 줄 거 아니냐. 저의 말에 소희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은 눈빛을 하더니 결국 힘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젊은 순경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소희는 문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잠시 후 옷장을 뒤지던 순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속옷 서랍 깊숙한 곳, 손수건에 꽁꽁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풀자 거실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굵은 순금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김영자 씨, 이 물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위선, 거짓말, 뻔뻔함이 그 금팔찌 하나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때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민호가 털썩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45 먹은 아들의 얼굴이 아이처럼 일그러지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흑흑,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손버릇을, 그 탐욕을 알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핑계로 눈 감아왔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경위님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김영자 씨, 며느리 분을 절도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고소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서로 연행하겠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은 민호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각서를 쓰세요. 내 지갑에 손댄 것, 통장 훔쳐본 것, 그리고 오늘 금팔찌 훔친 것까지 전부 인정하고 다시는 내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고.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자비 없이 바로 고소하겠다고 경찰관님 입회하에 쓰게 해주세요.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저는 짐을 가지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제 캐리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희가 처음에 10,000원 가져간 거 알았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네 어미를 제물로 바친 거야. 그 대가가 이거다. 그리고 고개 숙인 며느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소희야, 사람 욕심은 밑 빠진 독이야. 처음엔 10,000원이었지만 나중엔 내 집까지 삼켰겠지. 내가 오늘 경찰을 부른 건 널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한 노인네가 아니란 걸 가르쳐 주려던 거다. 내 돈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인생이야. 너희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먹잇감이 아니란 말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제 사후 유산은 신탁에 맡겨 의료비와 간병비로만 쓰게 하고 누구든 제 생전에 재산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단, 손자 지훈이가 성인이 되어 저를 진심으로 돌본다면 남은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단서를 달았죠. 며칠 전 지훈이가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쭈뼛거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민호의 월급 통장 카드와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쓰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야 제 삶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이라는 껍데기뿐인 의존을 버리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선을 긋고 나서야 비로소 남은 생을 온전히 저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존엄과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단호한 결단에서 옵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